그거 네, 시간이 되고요. 질문은 조금 이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저의 이름은 이철이고요. 네, 저는 서울대 김희발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년 정도 지금 진화분석 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분석 쪽에서도 중간진화분석을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진화분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진화분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진화분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잘 없으시죠? 네, 진화분석이라는 거는 중간에 어떻게 서로가 이제 진화를 해왔는지, 진화 역사를 추정하는 모든 분석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진화분석이라는 거는 중간에 어떻게 사람이, 이건 좀 종교적인 부분이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제 침팬지에서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뭐 이제 닭이 닭기러기류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닭이랑 칠면조로 분할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진화 역사를 유전자 수준에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진화 분석이 진행이 되는지, 그 진화 분석의 원리는 뭔지, 그리고 어떤 식의 그런 분석 툴들을 이용해서 하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2014년도에 그 에이비안 지놈 컨소시움에서 처음 이니셜 프로젝트로 나갔었던 논문이에요. 저도 운 좋게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분석을 좀 맡았었는데요. 여기에서 DNDS 분석이라는 거랑 타스 분석이라는 거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DNDS 분석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타스 분석은 당연히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건 이때 개발해가지고 냈었던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DNDS 분석이랑 타스 분석이라는 거를 여기에서 제가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이 DNDS 분석과 타스 분석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총 3개의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DNDS랑 타스를 이해하기 전에, 이 중에서 혹시 학부 때 진화생물학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몇 분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대부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생물학을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진화분석의 기본 그 백그라운드를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DNDS랑 타스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실습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이번엔 버추얼 박스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USB에 들어있는 파일 가지고 같이 인터넷 접속해서 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3번째 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첫 번째 줄 분들은 SNU R&D, 두 번째 분들은 SNU 펀드, 세 번째 분들은 SNU 펀드 5G 여기 와이파이로 이제 접속을 하셔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인트로덕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일단 처음에 이 진화 분석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께 좀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진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진화를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같이 볼 수 있게 된 네오다비니즘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조금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진화 분석이 필요한가? 이제 NGS 테크닉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리시퀀싱이라고 하죠. 리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시퀀스들이 필요한데, 각 종별로 이제 레퍼런스 시퀀스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요즘 많이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G10K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척추 동물들을 시퀀싱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B10K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만 종류에 되는 새들을 다 분석하겠다라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저는 그 2가지 프로젝트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피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물고기를 다 시퀀싱 하겠다.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 시퀀스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시퀀스들은 각 종을 대표하는 시퀀스로서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다 같이 그냥 연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냥 요걸 대표로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건 시퀀스들이에요. 그래서 요 시퀀스들을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어떤 유전 정보가 다른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유전 정보들을 이용해서 앤세스트럴 시퀀스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추정한 앤세스트럴 시퀀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해왔는지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이제 진화 분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종 내에서 이제 사람 중에서도 이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한 정상인들과 그다음에 아픈 환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유전 정보의 차이가 있는지를 주로 분석을 해서 특정 진이나 뮤테이션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형질 전환 실험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로 이거랑 연관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밝혀왔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시퀀싱을 많이 하게 되면서 유전 정보가 많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종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진화를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 왔는지를 추정하는 비트윈 스피시즈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위드인 스피시즈 분석에서 비트윈 스피시즈 분석으로 요즘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 Brain Behavior and Evolution 이라는 저널에 보면은 리뷰 논문 중에서 우리 이제 좀 비트윈 스피시즈의 정보를 같이 추가를 해서 어떻게 휴먼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원숭이처럼 바뀌어가지고 건강이 나빠진 거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원숭이가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쥐처럼 바뀌어가지고 이게 건강이 나빠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시스테믹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석인 거예요. 저는 발성학습이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발성학습은 그 앵무새가 사람 말을 어떻게 따라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하게 되는 걸 보컬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발성을 따라하는 걸. 그래서 언어의 기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컬 러닝이라는 피노타입에 초점을 맞춰서 휴먼 에볼루션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제브라 핀치나 앵무새 같은 애들이랑 말을 할 수 없는 닭, 얘들 사이에 어떻게 유전 정보의 차이가 있는가, 요거를 봐가지고 특별한 보컬 언어 특이적인 뮤테이션이나 그 유전자들을 찾아내고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형질 전환 실험까지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요즘 크리스퍼 때문에 할 수가 있어졌죠. 그래서 지금 시도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에 밝히지 못했었던 그 케이스 컨트롤로는 찾지 못했었던 그런 베리언트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통해서 휴먼 내에서 정상인과 환자를 비교해서 어떤 캔디데이트 진들을 발굴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간 비교를 통해서 발성학습을 할 수 있는 애들과 할 수 없는 애들을 비교를 해서 발성학습 특이적인 캔디데이트 진들도 발굴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같이 믹스를 하면은 폭스피2라는 유전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언어장애 유전자인데, 언어장애 유전자도 그 영국의 그 가게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폭스피2 유전자를 먼저 찾았어요. 그런 베리언트. 그 다음에 이게 침팬치랑 다른 휴먼 스페시픽한 뮤테이션이 있구나, 이것까지 검증을 해서 이게 언어 유전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캔디데이트 진들을 발굴을 하고, 이제 그 폭스피2 유전자를 대상으로 형질 전환 실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우스에다가 휴먼 타입의 폭스피2 유전자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좀 더 똑똑해진다라는 뭐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에서 폭스피2 유전자를 넉아웃 시켰을 때 얘네가 원래 소리로 서로 이제 그 교미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디스트럭트 되는, 망가지게 되는 그런 실험들도 해서 이게 정말로 언어장애를 유발하는 커징진이구나, 그런 커절리티를 규명하는 것까지 이제 형질전환 실험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 다음에 형질전환 실험 이런 걸로만 해서 찾는 것보다 이런 종간 비교 분석을 통하면은 좀 더 다양한 스코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표현 형질과 연관된 유전자들을 발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휴먼 에볼루션과 그 정신건강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변이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 형질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를 이제 해서 저는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크게 4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네들이 표현 형질에 연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헤테로메트리, 그 다음에 헤테로토피, 헤테로크로니, 헤테로타이피, 이렇게 크게 4가지더라고요. 이 앞에 3가지는 진 익스프레션에 대한 거예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헤테로타이피가 진 프로덕트 얼터레이션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 2개는 유전자 발현이 특정 조직에서 많이 뜨는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그 유전자 발현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뇌내 특정 영역 언어 중추라고 하죠. 언어 중추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많이 뜨고 그 다른 지역에서는 발현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조직 특이적인 유전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발달 단계에서 초기 발달 단계에는 얘가 유전자 발현이 막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발달이 좀 지나서 성체가 되면 유전자 발현이 확 줄어드는 헤테로크로닉, 이런 3가지 타입의 진 익스프레션에 연관된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코딩 리전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진 프로덕트가 원래는 이렇게 꼬여 있어야 되는데 특정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게 풀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 프로덕트 얼터레이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저는 이 헤테로타이피에 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헤테로타이피를 이제 그냥 도식대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까 전에 뭐 브레인 리전에서 유전자 발현량이 이렇게 더 높게 뜨는지, 아니면 특정 조직에서만 뜨는지, 아니면은 이거 발달 초기에만 이렇게 뜨는지에 대한 익스프레션 레벨의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딩 리전에서의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 진 프로덕트가 바뀌는 헤테로타이피에 대한 연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익스프레션 양상은 지금 현존하는 종에 한해서만 지금 분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헤테로타이피 같은 경우에는 이 뮤테이션을 이제 진화론자들이 공부를 해서 이게 어떤 그 트리 토폴로지를 넣어주면은 에세스터가 어떤 시퀀스일 것이다. 뮤테이션 레이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뭐 파시모니어스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라이클리우드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모델들을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헤테로타이피에 대해서 지금 진화 분석이 가능한 상태예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 진 익스프레션 양상을 가지고도 이제 진화 분석을 하려고 지금 서민석 박사, 내일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하는 전사체 분석을 소개할 그 친구가 이제 또 소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헤테로타이피를 대상으로 그 ancestral 레벨 진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진 익스프레션은 레귤레터리 리전의 뮤테이션에 의해서 얘네들이 바뀌겠죠. 그 유전자 발현량이요. 여기 특정 뮤테이션이 생겨서 유전자 발현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전자 발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피제네틱 팩터가 바뀌어가지고 특정 조직에서 얘네들이 발현이 잘 되던 애들이 뭐 발현이 못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레귤레터리 리전의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헤테로메트리, 헤테로크로니, 헤테로토피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딩 리전에 단백질을 발현하는 코딩 리전의 그 변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진 프로덕트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딩 뮤테이션도 보면은 사실 2가지 타입으로 있을 수가 있죠. 뭐 여러분 코폴드 디제너레이티드 사이트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뭐 다 코돈 테이블 보시면 알겠지만 코돈상에 뮤테이션이 생기더라도 아미노애시드 변화가 없는 거를 코폴드 디제너레이티드 사이트라고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시나니머스, 동이님 얘네들이 뮤테이션이 생기더라도 똑같은 아미노애시드가 만들어지는, 아미노애시드의 변화가 없는 그런 시나니머스 뮤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뮤테이션이 생기면 아미노애시드가 바뀌는 그 의미가 다른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딩 리전의 뮤테이션은 시나니머스 뮤테이션과 넌 시나니머스 뮤테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넌 시나니머스 뮤테이션은 아미노애시드 체인지를 만들고, 이 아미노애시드의 체인지는 단백질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로서 얘네들이 단백질이 기능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능 변화는 표현 형질의 변화까지 이끌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기능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사이트와
그 단백질의 기능 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뮤테이션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DNDS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의 기능 변화를 야기하는 넌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만 포커스를 해서 탑스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넌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 있고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 있고 두 개를 다 이용하면 DNDS 분석이고 넌시나니머스만 이용하면 탑스 분석이구나. 이 정도 컨셉만 잡고 넘어가시면 다음 설명 들으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근데 무턱대고 아무 유전자에다 대놓고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분석을 할 때 그 히스톤 단백질이랑 헤모글로빈 단백질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둘이 서로 기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얘네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호몰로지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오솔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솔로지를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자 보시면은 이 히스톤 단백질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죠. 그럼 이 히스톤 단백질에서도 이 H4라는 유전자랑 이건 휴먼의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얘랑 마우스랑 비교를 할 때 이 4개 중에서 H4랑 비교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유전자, 얘네들을 이제 오솔로지라 그래요. 공통조상으로부터 오는데 종 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몰로지를 오솔로지라고 하거든요. 자, 요걸 보시면 호몰로지가 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엔세스트럴 히스톤이 있었을 거예요. 히스톤 지금 1, 2, 3, 4 막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원래는 그냥 히스톤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얘들이 히스톤 2를 예로 들게요. 원래는 히스톤 2가 있었어요. 히스톤 2가 있었는데 얘가 그 어떤 진화 역사를 거치면서 그 히스톤 2A랑 히스톤 2B로 두플리케이션이 된 거예요. 히스톤 2가 이제 카피가 2개가 생기면서 복제가 되면서 그 유전체 내에서 2개의 히스톤 2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기능이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원래 히스톤 2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한다면 얘는 다른 기능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두플리케이션이 일어난 유전자에 대해서는 그 진화 분석을 좀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두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일어난 파랄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온 유전자들은 전부 다 오솔로지랑 파랄로지를 합쳐서 호몰로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솔로지랑 파랄로지랑 합치면 호몰로지예요. 제놀로지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호몰로지로부터 호몰로지인데 두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일어나면은 얘네들이 파랄로지고, 자 근데 얘가 이게 두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종 내에서 얘도 그대로 히스톤 2A로 가고 이쪽도 히스톤 2A로 가는데 종만 바뀐 거예요. 휴먼이랑 마우스로. 이렇게 종 분화에 의해서 나뉘는 경우를 오솔로지라고 하고, 진화 분석을 할 때는 이 오솔로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솔로지들은 얘들이 두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기능이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히스톤 2A랑 이쪽 히스톤 2A랑 서로 오솔로지 관계고, 히스톤 2B랑 이쪽 히스톤 2B랑 오솔로지 관계예요. 반면에 이 휴먼의 히스톤 2A랑 마우스의 히스톤 2B는 두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달라진 애들이기 때문에 파랄로지라고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솔로지랑 파랄로지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라는 속성은 똑같으니까 호몰로지라는 큰 그룹 내에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종 내에서 그 종 분화에 의해서 나눠진 오솔로지를 대상으로 진화 분석을 한다. 네, 그 부분만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진화는 무엇인가? 그 생물학을 전공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그 일반 사설만 보더라도 진화는 뭐 어디서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물학 쪽에서의 진화는 대체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가를 여러분께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라마르크가 뭐 이제 다윈보다 먼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윈이 진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그 이유는 피트니스에 대한 컨셉을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그거는 뭐 관련 서적을 찾아보시면 될 거고, 이 다윈 이전의 세상은 이제 이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빙이라고
그 거대한 사다리, 자연의 사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건데, 이 신이 있고, 이 신으로부터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있다. 얘들이 있는데, 얘들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그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자손들도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다.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이 거대한 존재의 사슬이에요. 이게 엮여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고 수정된 상속을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게 바뀌면은 내 자손도 내가 바뀐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변화가 계속 이렇게 자손에게 전달이 되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다윈이 이야기를 했죠. 종의 기원에서. 네. 아무튼 근데 이 진화라는 거를 저렇게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artificial selection, 그 임의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 경우를 잠깐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아주 조그만 방울토마토가 와일드 토마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과육이 풍부하고 그 육즙이 많이 있는 이 커다란 토마토가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커다란 토마토를 작은 놈으로부터 선택하면서 큰 토마토를 만들어 왔어요. 처음에 있는 얘랑 이렇게 보면은 다른 종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진화가 일어나는 건데, 배에서 보면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수 있죠. 치와와처럼 작은 종도 있고 도베르만처럼 큰 종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서 뭐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 양배추를 보면은 더 신기해요. 원래 이게 여기 그냥 가운데 있는 게 와일드 양배추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현재 많이 먹는 그냥 양배추로도 바뀌고 콜라비로도 바뀌고 브로콜리로도 바뀌고, 얘는 제가 죄송한데 이름을 잘 모르는데 방울다다기 양배추 뭐 이런 걸로도 이렇게 바뀌면서 서로 몰폴로지가 형태가 굉장히 다르죠. 다른 종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얘는 커먼 오리진, 이 와일드 양배추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형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표현형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유전 컨셉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어떤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계속 전달이 돼서 큰 토마토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개들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다른 양배추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통해 진화를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고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옛날에 이렇게 다양한 이 개체 내에 그 베리에이션이 존재하죠. 원래 자연계에서는 개체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맛의 고추들이 다양한 맵기의 고추가 있을 수 있고, 얘들이 부모로부터 덜 매운 애들은 덜 매운 고추가 나오고 매운 고추는 그대로 매운 고추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 부모가 가진 성질이 그대로 유전되는 거니까요. 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런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서바이벌리티나 리프로덕티비티, 이제 생존율이랑 생식률이 다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쥐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 쥐님께서 이 덜 매운 고추들은 쉽게 잘 먹는데 매운 고추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점 안 매운 고추만 먹으니까 고추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대가 지날수록 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고추가 매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개체 내에서 그 집단 내에서의 특정 개체들은 그 표현형질의 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 변이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변이의 그 표현형질의 차이에 의해서 서바이벌리티 그리고 리프로덕티비티, 이 피트니스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베리에이션이 인디비주얼의 그 서바이벌리티랑 리프로덕티비티를 결정을 한다. 이게 내추럴 셀렉션의 큰 4가지 가정이에요. 자, 요거를 좀 그림으로 쉽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벌레 2마리가 있었어요. 이 2마리가 교미를 하게 되면은 큰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작은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듬이가 긴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이 좀 갈색인 애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개체 내에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일단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대부분은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죠. 개체 내에 베리에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시대를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이거는 지금 색깔만 놓고 볼게요. 아까 전에 더듬이 길이도 다르고 몸 크기도 다르고 그럴 수 있는데, 얘네들이 파퓰레이션 내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의 벌레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 남색으로까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파퓰레이션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그 변하지 않는 종처럼 다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다윈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개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다들 이렇게 다양한 병해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김새가 전부 다 다른 것처럼. 자, 근데 이게 셀렉션 포스, 아까 전에 쥐였죠. 쥐가 덜 매운 것만 이렇게 먹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새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새가 얘네들의 서바이벌리티랑 리프로덕티비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는 이렇게 하얀 화면 보면 전혀 모르시겠죠? 근데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께서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남색이 더 잘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 그냥 원래 파퓰레이션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원래 파퓰레이션이, 얘네들이 지금 제너레이션 0인데 n번째 제너레이션을 가면은, 많은 이제 제너레이션이 흐르고 나면 남색 애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퓰레이션 내에서 파퓰레이션 내에서 이런 식으로 그 표현 형질을 가진 애들의 개체들의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 표현 형질의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를 진화라고 그 다윈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거를 그 넷 로고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살짝만 틀어볼게요. 자, 이게 그 진화생물학 책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 페퍼드 모스, 뭐 나방인가요? 뭐 그런 애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까만 애가 있고 이렇게 좀 하얀 애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존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 까만색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피트니스, 얘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피트니스를 컴퓨터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임의로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환경이 아까처럼 까맣게 변하는지 아니면은 하얀지에 대해서, 콜루션에 의해서 얘네들이 까맣게 됐을 때 이 프리퀀시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은 깨끗한 환경일 때 프리퀀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컴퓨터로 같이 볼 거예요. 결론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밝은 환경에서는 여기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밝은 그 모스예요. 이 밝은 모스들의 파퓰레이션이 훨씬 늘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파란색이 훨씬 이렇게, 이게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까만색 모스거든요. 얘네들의 파퓰레이션이 훨씬 늘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같이 프로그램으로 볼게요. 구글에서 넷 로고 치시면은 다들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등록 정보 넣으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 로고를 여시고, 거기에서 파일에 모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되게 많은 거를 여러분께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진화생물학 공부 이걸로 하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코퍼레이션인데,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페퍼드 모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기본 세팅은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폴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연계의 요로타라는 거를 그냥 디폴트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폴루션이 없을 때 가볼게요. 그래서 얘를 고를 누르면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트가, 그 밝은색 모스가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깝지만 이제 환경을 더럽혀 봅시다. 자, 폴루션이 점점 올라가죠. 자, 되게 슬픈 일이지만, 자, 50%가 되면 이게
꽃 중에서 얘네들을 빨간 꽃이랑 하얀 꽃을 구별하면 분홍색 나오는 애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모스도 이 까만색이랑 흰색을 구별을 하면은 회색 모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 미디움 컬러인 애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미디움 컬러인 애들이 폴루션이 50%일 때는 우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사람도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높여보면은 여기 회색으로 돼 있는 게 폴루션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크한 모스들이 파퓰레이션이 늘어나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뭐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뭐 좀 컴퓨터 잘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코드도 있으니까 직접 바꾸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우울한 우중충한 이 폴루션이 높아진 환경이 되면은 이 다크한 애들이 더 잘 살아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그 파퓰레이션 내의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를 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계속 갈게요. 자, 그럼 그래, 알았어. 우리가 다윈이 뭔가 표현 형질의 프리퀀시가 바뀔 때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네오 다윈이즘은 대체 뭐지? 다윈이즘 후 그 새로운 다윈이즘, 이 네오 다윈이즘은 뭔가? 이게 그 완두콩의 아버지신 멘델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다윈의 그 내추럴 셀렉션이랑 두 개를 합쳐서 네오 다윈이즘이라고 불러요. 이 표현 형질의 프리퀀시의 변화를 유전자의 프리퀀시의 변화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 이제 정확하게 쓰여 있는 거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Change in early frequency in population이라고. 네오 다윈이즘에서는 진화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어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들이 유전자상에서 같은 위치인데 우리는 다이프로이드죠. EN으로 돼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N 염색체가 상동염색체에서 이게 두 개씩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두 카피 중에서 한쪽에 있는 애들, 이 한쪽에 있는 애를 어리이라고 부르고 이 다른 쪽에 있는 애들도 이제 어리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어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휴먼은 A라는 어리를 가질 수도 있고 G라는 어리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파퓰레이션 제로에서 얘가 원래 이 어릴이 A라는 어릴만 잔뜩 있었어요. 원래 AA라는 애들만 이렇게 수두룩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이 G라는 놈이 아까처럼 이렇게 다크한 그 우울한 그 폴루션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전자라면은 이 G의 프리퀀시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릴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를 진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내추럴 셀렉션의 네 가지 과정을 놓고 같이 살펴볼게요. 얘네들이 인디비주얼 사이에 표현 형질의 차이가 있고 이 표현 형질의 차이는 지노타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리를 가지면서 이제 또 다른 표현 형질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다른 어릴은 서로 다른 피트니스를 가질 수 있게 할 거예요. 이 피트니스를 가진 게 결국에는 이 지노타입의 디퍼런스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를 그 네 번째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피노타입의 차이에 의해서 서바이벌리티랑 리프로덕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노타입에 의해서 서바이벌리티랑 리프로덕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지노타입이 진화를 이끌 수 있다. 이게 네오 다윈이즘의 기본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귀여운 벌레가 나왔어요. 이 벌레들이 원래 이렇게 표현 형질이 이렇게 막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색깔만 놓고 봤을 때 이 어릴이 다른 색깔 어릴로 바뀌니까 얘가 다른 색의 표현 형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표현 형질을 가지고 이 새님이 이 까만 모스들만 이렇게 남겨놨는데, 생각해보면 이 표현 형질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거는 지노타입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노타입에 의해서 표현 형질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내추럴 셀렉션은 표현 형질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만 그 표현 형질의 피트니스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 피트니스는 우리 그 유전자 내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진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유전자 상에 남아있는 이 셀렉션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유전자가 진화가 많이 됐어. 아니야, 이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진화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이제 사람도 그렇고 뭐 이플라이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각자의 뮤테이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뮤테이션 레이트 일정하다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뮤테이션을 몸에 점점 누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뮤테이션이 만일 아까 전처럼 파란색 환경으로 바뀌게 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시간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얘네들이 셀렉션 디펜던트하게 훨씬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트니스가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퓨리파잉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뮤테이션이 늘어나는 이런 셀렉션 디펜던트 뮤테이션이 늘어나는 파지티브 셀렉션이랑 그 다음에 이런 뮤테이션이 줄어드는 퓨리파잉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을 이 타임 디펜던트 뮤테이션과 셀렉션 디펜던트 뮤테이션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코딩 뮤테이션의 두 종류 타입이 나옵니다. 이 시나니머스 뮤테이션은 아미노애시드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더라도 뉴클레오타이드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더라도 아미노애시드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는 애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표현 형질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누적이 될 거예요. 타임 디펜던트하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얘네들은 넌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아미노애시드 서브스티튜션을 일으키고 그 아미노애시드 서브스티튜션은 프로테인 펑션을 바꾸고 이 바뀐 프로테인 펑션은 피노타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셀렉션 디펜던트한 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DND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NDS가 이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하는 분석이에요. 타임 디펜던트한 뮤테이션 분의 셀렉션 디펜던트한 뮤테이션이 얼마나 일어납니다. 그 비를 이용을 하면은 셀렉션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지 적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얘는 늘 시간에 따라서 순 증가를 할 거니까요. 자, 다시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과 넌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원래 TCT라는 애였는데 TCC로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이게 T가 C로 바뀌는 걸로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해야죠. 아무튼 얘가 뮤테이션이 일어났지만 계속 세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미노아시드 체인지가 없고 펑셔널 체인지도 없을 거예요. 넌시나니머스를 보면은 얘는 TCT였는데 이 C가 A로 바뀌면서 아미노아시드가 세린에서 그 타이로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미노아시드 서브스티튜션에 의해 프로테인이 바뀌고 이 프로테인이 바뀐 건 프로테인 기능 변화로 야기되고 바뀐 그 프로테인 기능 변화 표현 형질에 대한 변화를 야기해서 그 피트니스의 차이를 만들고 얘는 셀렉션 디펜던트하게 될 거예요. 자, 넌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은 셀렉션 디펜던트하다.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은 타임 디펜던트하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반복하는 설명이 계속 들어갑니다. 얘는 이 유전자 상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도 색깔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인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 새에 의해서 서로 셀렉션을 받는 피트니스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하게 얘네들은 뮤테이션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얘는 서로 다른 색깔이 다른 환경에서 만약에 파란색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 라이트한 애들은 금방 죽어버리겠죠. 다크한 애들만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이 뮤테이션의 누적에 의해서 이 뮤테이션의 누적이 이 셀렉션을 받는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뮤테이션이 누적이 되기는 하는데 이 누적된 뮤테이션이 표현 형질 차이를 만들 거고 초기에 있는 애가 가지는 피트니스랑 지금 여기 파랗게 변하는 애의 피트니스는 서로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네, 됐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뮤테이션이 많이 누적돼가지고 빨리 파란색으로 바뀐 애들은 얘네들은 잘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 대비, 원래 시간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이 끝에 와서야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이 새라는 셀렉션 코스에 의해서 빨리 더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이 개체의 서바이벌리티의 어드밴티지다. 이런 경우에는 파지티브 셀렉션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얘가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 7번째가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초록색 환경일 때는 라이트한 애들이 더 피트니스가 높을 테니까 얘네들한테는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디스어드밴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뮤테이션이 퓨리파잉 되는 네거티브 셀렉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되는 뮤테이션은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을 것이고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애들은 네거티브 셀렉션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원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넌시나니머스 뮤테이션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얘를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한 뮤테이션으로 바꿔서 타임 디펜던트한 뮤테이션 분의 셀렉션 디펜던트한 뮤테이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파지티브 셀렉션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DNDS 분석이고요. 그래서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은 타임 디펜던트하고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은 셀렉션 디펜던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을 얘기하는 게 DS고 이 S가 시나니머스 S예요. 이 DN도 이 N이 넌 시나니머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를 가지고 DNDS를 이용하면 이 유전자가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는지 네거티브 셀렉션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의 비가 이 시간 대비 똑같이 일어나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똑같이 일어났으면 DNDS 값이 1이 나오겠죠. 여기 1이 나오는 경우를 이제 아무런 셀렉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뉴트럴 셀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DN 값이 더 큰 경우를 DN 값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1이 넘는 경우를 파지티브 셀렉션, 1보다 작은 경우를 네거티브 셀렉션, 퓨리파잉 셀렉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보실 때 DNDS 값이 1을 넘는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은 유전자라고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유전자들은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뮤테이션이 사라지는 네거티브 셀렉션을 받는 유전자구나 라는 거를 받은 유전자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딱 5분만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5분만 쉬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5분 쉬고 2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공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여러분께 드린 여기를 보시면은 A4 용지가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지가 있는데 설문지를 작성을 같이 해주셔서 이따 가실 때 뒤쪽에다가 주시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시면은 저희가 수고해서 좀 더 나은 강의를 위해 다음번에 좀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